아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까지만 큰아저씨랑 있어. 선혜야? 아빠는 앞을 볼 수 없다. 아빠는 보이지 않는 두 눈 대신 손을 연신 허공에다 허우적거리며 내 목소리를 따라 걸어왔다. 그러한 아빠를 보며 한 걸음씩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다. 기어코 아빠는 지팡이를 던지고는 양팔을 미친 듯이 저으며 고함을 질렀다. 선혜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어딨니? 빨리 아빠한테 와. 아빠, 내가 꼭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여기에 꼭 있어야 돼. 선혜야, 안 돼. 가지 마. 가면 안 돼. 나를 데리러 온 사람의 어깨에 들쳐매진 채 오열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잠에서 깼을 땐 눈물이 고여 있었고 옷은 식은땀으로 인해 축축해져 있었다. 오랜만에 꾸는 꿈이다. 아빠를 떠난 날, 그날의 꿈. 이렇게 꿈을 꾸고 나면 아빠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쳤지만 꿈에서라도 아빠를 볼 수 있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차가운 물로 샤워를 마치고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30분 뒤면 영업시간이니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갔다. 써니, 일찍 일어났네. 잘됐다. 아까부터 저 손님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네가 첫 손님 받아. 마담 언니의 손짓에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활짝 웃어 보였고 팔짱을 끼고선 그를 이끌며 1층에 있는 방, 그 음침한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붉은색 전등 하나와 이불 하나, 또 옷걸이 하나가 전부였으며 이불을 펼치면 발 디딜 곳 하나 없는 그런. 서로의 눈이 마주치거나 말을 주고받거나 하는 거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일을 마친다. 시간에 지체되거나 한 번 더 요구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니 여기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볼일만 치르고 곧장 가는 편이다. 오늘은 장사가 잘 되질 않아 언니들과 시간이 겹치지 않아 다행이다. 이곳은 방음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양쪽에서 울리는 소리는 매우 불쾌하다. 오늘도 웃음을 팔고 몸을 팔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 밤낮 바뀐 지 오래라 아침만 되면 졸음이 밀려온다. 남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밥. 내겐 하루를 마감하는 아침밥을 먹고 있을 때 문에 달려있는 종소리가 울린다. 영어 끝났어요. 막내인 내가 밥 먹다 말고 나가니 큰아저씨가 검은 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큰아저씨? 어쩐 일이에요? 반가운 마음에 맨발로 뛰쳐나가 아저씨가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받아들었다. 열어보니 잘 익은 사과였다. 어째 보면 볼수록 이뻐진다? 아이 참 아저씨도. 아빤요? 아빤 잘 계세요? 그럼 잘 있지. 요즘 너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 알곤 얼마나 열심인지. 요즘 그 동네에서 네 아빠 모르면 간첩이여. 아, 그래도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좀 알려주세요. 돈은 제가 모아서 갈 테니까.
하여간 내가 옆에 딱 붙어서 말려줄게. 그나저나 얼마나 남았지? 1년 안에는 정리될 것 같아요. 미안하다. 미안해. 너랑 너희 아빠한테 정말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괜찮아요, 아저씨. 아저씨 원망 안 해요. 제 선택이었잖아요. 그래도 빚 갚으면서 모은 돈이 제법 되니까 아저씨는 저한테 아무 거짓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아빠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아빠 걱정은 말거라. 내가 책임지고 잘 모시고 있으니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거라. 마담한테 할 말이 좀 있으니. 아저씨도 저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라는 거죠. 마담 언니 귀에 닦지 않겠어요. 어쩌겠어. 그리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한걸. 알겠어요. 이따 가실 때 조심히 가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방으로 돌아온 나는 마음이 들떠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아저씨는 1년에 한 번 정도 찾아와서 아빠의 근황을 말해주고 가는 날이면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고 아빠가 잘 지내고 있어 보여 안도감에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잠 못 들 땐 여기 오기 전 유일한 내 보물이었던 효녀심청이란 동화책을 읽는다. 이미 닳고 닳아 글씨도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떠한 책보다 잘 보였다.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심청이는 동화 속 주인공이며 마치 내 이야기를 써놓은 것 같아 심청이와 같은 결말을 올 것을 기대하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금방 눈이 감기고 잠이 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잠자리가 불편하다. 또 왔슈? 마담 보고 싶어서 왔지. 어련하시겠어. 그나저나 뒷감당 어쩌려고 그러슈? 어쩌기 뭘 어째?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나도 참 나쁜 사람인데 그 짝은 더해. 제 아빠는 살아있긴 허요? 글쎄다. 나도 그날 이후에 본 적이 없어서 시덥다는 얘긴 됐고 뜨끈한 마담 아랫방 구경 좀 할까? 그로부터 일주일 뒤 1년에 한 번 오던 큰아저씨의 방문이 요즘 들어 잦아졌다. 아저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손혜랑 너희 아빠가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영 네 아버지가 매일같이 네 안부를 묻잖아. 나야 뭐 네 아빠 등살에 치여 이렇게 자주 오지만. 아, 그렇구나. 아빠도 참. 아, 맞다. 아저씨, 요즘 아빠는 어때요? 저번에 많이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요즘? 말린다고 말려줘야 말이지. 너가 더 알 거 아냐. 네 아빠 고집불통인 거. 오늘도 새벽부터 큰 길에 나가 있는 걸 겨우 데리고 들어왔어. 감사해요. 뭘? 유자차 이거 맛있네? 입가에 경련이 일었다. 나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과도를 들고 있는 오른손에 힘이 들어갔다. 유자차를 다 먹으려고 일어나는 아저씨의 등을 그대로 찔렀다. 단말마의 비명이 들리자 정신을 차린 나는 그대로 가게를 뛰쳐나왔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 내 걸음은 기억을 더듬어 자연스럽게 아빠와 헤어진 장소로 가고 있었다. 다행히 주머니엔 여분의 돈이 있었다. 아저씨가 쫓아올 것이란 불안감보다는 아빠가 그곳에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너무 컸다. 그렇게 먼 길을 달려 도착했을 땐 날이 저물어서 그런지 몇몇 노숙자들 외엔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빨라지고 숨이 가빠졌다. 눈에선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아빠. 이 개 같은 년. 너가 여기로 올 줄 알았지? 울고 있던 내 등 뒤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려왔다. 고개를 돌리는 1분 1초가 마치 멈춰진 시간 마냥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침착했던, 또한 아니길 바랬던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내게 성금성금 다가오더니 내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며 구석진 곳으로 나를 데려갔다. 아저씨가 거칠게 나를 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찍고 주저앉은 채 뒷걸음질을 쳤다. 이런 씨. 야, 은혜를 모르는 것도 유무수지. 아씨, 더럽게 아프네. 은혜라고요? 우리 아빠 어딨어? 어딨냐고.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 씹어 죽여도 모자라 새끼야. 우리 아빠 어딨냐고. 니네 아빠? 나야 모르지. 뭐? 아이 미친년아, 생각을 좀 해. 어린 년 갖다 팔았는데 병신인 니네 아빠를 내가 돌봐야 돼? 내 입에서 얼마나 어금니에 힘을 줬는지 으드득거리는 이빨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분해?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과도로 한 번 더 찌르게? 머릿속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괴성을 지르며 무작정 덤벼들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다시 내팽개쳐졌고 얼마간의 발길질에 온몸이 으스러질 듯했다. 잘됐네. 그동안 팔자에도 없는 착한 아저씨 노릇하느라 똥줄 탔는데. 어디 보자. 너 그새 먹음직스럽게도 자랐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어릴 때부터 내가 데리고 있을 걸 그랬단 말이야. 씨, 개새끼. 그래, 반항을 좀 해줘야 재밌지. 눈물과 피가 범벅이 돼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이제 다 끝났다. 내 동화도 내 인생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빠를 버릴 때 아빠를 위해서라는 말은 내 자기 외환일 뿐이었나? 겉옷이 벗겨지는 것을 느끼며 내 혀를 앞니빨 사이에 올렸다. 그 순간이었다. 내 옷을 벗기던 아저씨의 머리에서 피가 분수처럼 나더니 그 상태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다. 고개를 드니 벽돌을 들고 몰골이 많이 상해 보이는 아빠가 서 있었다. 선혜야? 아빠? 아빠를 만났다는 안도감에 더해 그간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다. 절뚝거리며 아빠에게 다가가 아빠 품에 안겨 그동안에 쌓아뒀던 눈물을 마구 쏟았다.
그렇게 우리 부녀는 다시 만났고 서로를 울면서 달래며 밤을 샜다. 아빠,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 나인지 어떻게 알았어? 우리 이쁜 딸 얼굴을 몰라도 우리 딸 목소리만큼은 아빠 머리랑 아빠 귀랑 아빠 가슴에 녹음되어 있지. 아빠랑 헤어지던 날에도 내 목소리를 따라 정확히 내가 있던 곳으로 걸어오던 아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 우리 딸, 아빠랑 약속 하나만 하자. 응? 뭔데? 다시는 아빠 때문에 희생하려고 하지 마. 어? 알겠어. 아무래도 좋다. 지금 당장 갇힌 돈 하나 없고 도망자가 된 시대지만 정말이지 아무래도 좋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제서야 제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사랑하는 나의 여동생에게, 너에게 편지를 쓰려 마음먹고 나서야 이 편지가 너에게 주는 첫 번째 편지란 걸 알게 되었구나. 평생을 단칸방에 같이 살았기 때문인지 그저 편지라는 감성적인 것을 생각지 못할 만큼 내가 삶에 찌들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그저 지금은 처음으로 보내는 이 편지를 네가 기쁘게 받아줬으면 한다.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쓰게 된 편지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막막함이 느껴지구나. 그러니 그냥 처음부터 떠오르는 대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내가 12살 때 어머니는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해 여름 아버지도 어디론가 사라지셨지. 3살 어린 너와 그 좁디 좁은 단칸방에 완전히 버려졌다는 걸 알았을 때 난 울고 있는 너를 안아들고 맹세했단다.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너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도록 키워내겠다고. 하지만 세상은 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단다. 내가 학교 대신 공장에 나가 일하는 것 따위는 둘이 살기에 턱없이 부족했지. 그랬기에 난 내 인생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단다. 너에게 맛있는 걸 먹여주기 위해 내가 먹는 것을 포기해야 했고, 너에게 예쁜 교복, 그 예쁜 옷을 입혀주기 위해 내가 입을 걸 포기해야 했단다. 네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동안 내 친구들과는 멀어져야 했고, 네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게 난 웃음을 버려야 했단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너무 지쳐서 차라리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그냥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었지. 그래, 그땐 말하지 못했지만 매일같이 소리 죽여 울 만큼 힘들었단다. 하지만 내 인생을 오로지 너만을 위해, 너 하나만을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이상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너의 모습을 떠올리며 순간순간을 버텨왔단다.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어. 공장 일이 끝나자마자 대리를 뛰고, 대리 일이 끝난 새벽녘부터 배달일을 하면서 몸이 만신창이 되고 머리가 아파왔지만 네가 웃는 모습만 보면 전부 치유되는 느낌이었단다. 난 못 배운 놈의 새끼니까. 부모 없는 새끼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돈 때문에 남의 발 앞에 엎드릴지언정 너만은 착한 아이, 똑똑한 아이, 부족한 없는 아이로 잘 자라주어서 진심으로 행복했다.
나에게 넌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자 전부였다. 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그때 명문대까지는 아니지만 수도권의 그럴싸한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한 그때 난 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었다. 학생의 신분이 끝나는 느낌이 어떠냐고. 사실 내 질문의 의도는 감상 따위를 묻는 게 아니었다. 평범한 학생으로서 부모 없는 가난한 학생이 아니라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여학생으로서 부족함 없이 잘 보냈냐는 의미였지. 넌 내 의도를 알아챘는지 웃으며 대답해 주었단다. 이 오빠 덕분에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친구를 사귀고 남들과 다를 바 없이 놀러 다니고 누릴 것을 전부 다 누릴 수 있었다고.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난 안심하고 너를 따라 웃을 수 있었단다. 한편으로는 조금 욕심이 생기기도 했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너도 조금은 네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나 역시 조금은 내 인생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 하지만 대학 등록금은 그리 만만치 않았지. 그리고 여대생은 여고생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돈이 필요했었다. 내게 손을 벌려오는 날이 많아질수록 난 버거움을 느꼈단다. 슬쩍 지나가는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게 어떠냐 말해보기도 했지만 넌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며 단칼에 거절했지. 조금은 서운했지만 그래도 참기로 했단다. 그래, 네가 제대로 공부해야 우리 남매가 산다. 네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성공하면 그땐 웃을 수 있으니까. 아직은 내가 조금 더 고생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더 늘렸지. 네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나에게도 시간이 주어질 거라 믿었단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난 여유가 생기면 다시 공부를 하고 싶었단다. 못 배운 것에 대한 서름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포기해야 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 심리인지 가장 먼저 공부하고 당당하게 검정고시를 보고 싶었단다. 그래서 예전부터 조금이나마 시간이 생길 때마다 잠잘 시간을 줄여가며 네가 고등학생 때 보던 교과서 따위를 들여다보곤 했지. 네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땐 나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단다. 하지만 넌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웬 남자 한 명을 데려왔지. 결혼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너와 마찬가지로 대학생 신분인 그 남자는 널 부양할 능력이 없었기에 반대하고 싶었지만 네 뱃속에 생겨난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마저도 포기하고 말았단다. 그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의 행복이라면 나도 이해한다. 아이를 낳고 그 남자와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도 존중해줘야겠지. 내 욕심으로는 더 능력 있고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 보내고 싶지만 그래도 책임감 있고 건실해 보이는 그 남자를, 가장 소중한 네가 선택한 그 남자를 나도 믿어보기로 했단다. 실제로 학교를 그만둔 그 남자가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그땐 나도 조금은 마음이 풀렸단다. 함께 결혼 준비하는 너와 그 남자를 보며 이게 옳은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내 부담이 줄어들어 기쁜 것도 있었지. 방식은 달랐지만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으니까. 하지만 내게 그런 시간은 오지 않았다. 네 살림에 네 결혼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나치게 무리해서 일한 탓인지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공장에서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단다. 빠른 대처 덕에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건 막을 수 있었지만 왼쪽 손목만은 포기해야 했다. 외팔뚝이가 되었다는 슬픔보다는 이제 널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더 슬펐단다. 그간 몸뚱이 하나 믿고 해내던 대부분의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마음을 다 잡아봐도 그간 고생한 것과 그간 포기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절대 가질 수 없게 된 것들이 자꾸 떠올라 어리광을 부리게 되더구나. 그래서 나답지 않게 약한 모습을 보이며 너에게 물었단다. 이제 네가 날 돌봐줄 수 있겠냐고. 넌 한동안 말이 없다가 뒤늦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 하지만 난 알 수 있었단다. 네 표정, 그리고 망설이는 동안 스쳐간 입술의 떨림으로 모두 알 수 있었단다. 그래, 네 행복이 망가지는 걸 원치 않았겠지. 이제 힘들었던 단칸방 생활을 청산하고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길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웬 외팔이 짐덩어리가 딱 달라붙는 게 너에겐 탐탁지 않았겠지. 난 널 이해한다. 그간 너도 마음고생 많이 했고 이제 제대로 된 행복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나에게 결국은 고개를 끄덕여 주었으니까.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단다. 내 전부를 바쳐 키워낸 네가 나를 짐짝 같은 걸 따위로 취급해도 될까? 오로지 포기하기만 했던 내가 이것마저 포기해야 할까? 넌 내게 단순한 여동생이 아니라 삶의 이유였고 삶 자체였단다. 가족, 그리고 가족이었지. 그럼 너에게 이 오빠는 뭐였을까? 그냥 돈 벌어다 주는 사람? 인생을 순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냥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도 되는 사람? 정말 그렇다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지금은 내가 뭐가 되지? 인생을 방해하는 짐짝일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남이고 타인일까? 너에겐 작은 망설임이었겠지만 그것 하나로 난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이 부정당했단다. 내가 포기한 모든 것이 너의 지금을 만들었지만 넌 내게 작은 배려 하나 보여주지 못했단다. 마음이 수만 갈래로 찢겨지고 차라리 아버지에게 버려졌던 그때 같이 죽어버릴걸 하는 생각. 나 혼자였다면, 너만 없었다면 난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 그마저도 아니라면 차라리 그 기계에 빨려 들어가 죽어버릴걸 하는 생각. 온갖 나쁜 생각들, 날 상처 입히고 날 무너지게 할 온갖 나쁜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서 견딜 수 없었단다. 아직까지 마음이 괴롭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래도 난 여전히 널 사랑한다는 사실이었단다.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래서 가족으로 남기 위해 너의 짐이 되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너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타인이 되고 싶지도 않단다. 그래서 이제 내 생애 처음으로 네가 아닌 나를 위한 이기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 네가 이 편지를 받는 오늘, 그래, 너의 결혼식 날,披露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신혼여행 갈 준비를 하면서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겠지. 어쩌면 이미 내 소식이 전해졌는지도 모르겠지만 결혼식에서 마지막으로 너의 얼굴을 보고 이 편지를 너의 신혼집으로 보내자마자 그대로 목을 매달 생각이다.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너에게 짐이 되지도 않고 가족으로 남을 수 있겠지. 왜 굳이 오늘이라는 질문엔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라고 말해주고 싶다. 죽어서 잊혀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타인이 돼버리는 것이니까. 단순히 내 기일이라면 네가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네가 가장 행복한 날임이 분명한 결혼기념일에 내가 죽는다면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겠지. 그렇게라도 네가 날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더불어 행복해야 할 날의 내 죽음이 너에게 우울함을 가져다 줄 테니 그간 괴롭고 서운했던 내겐 소심하고도 처절한 복수가 되기도 한단다. 이기적인 선택이지만 이 역시 내 평생 그려왔던 것처럼 너를 위한 선택이기도 함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사랑하는 내 동생아, 내 목까지 행복하길 바란다. 이건 일말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다. 아이를 낳고 가족을 만들어 행복하되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날 기억하고 아주 조금은 괴로워했으면 한다. 다시 한번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며 행복하길 바란다. 가족이 되고 싶었지만 짐이 되었고 타인이 되기 싫어 미움받기를 선택한 못난 오빠가 우리 아빠는 직장에서 잘리고 술에 쪄들어 살이 분발 못하시다 엄마가 자살하자 뒤늦게 정신을 차리시고는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막노동을 다니신다. 그러다 지금의 새엄마를 만났고 새엄마는 아빠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집주인 행세를 했단다. 처음에 난 새엄마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 아빠에게도 잘했고 나한테 역시 잘해주었으니까. 하지만 곧 새엄마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와 아빠에겐 잘해주는 반면 여동생 연주는 마치 없는 사람인 듯 무시했다. 식사 시간에도 연주의 밥은 차려주지 않았고 연주가 새엄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꽃을 따주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몸은 약하지만 항상 미소가 끊이지 않았던 연주는 점차 소심해져 갔다. 하루하루 새엄마의 눈치를 본다고 살마저 빠지는 연주를 위해서 연주의 오빠인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하루는 연주가 아무 말 없이 내 방에 와서 하염없이 울었다. 이유를 물어도 연신 고기만 저으며 아무 말 없는 연주를 달래재우고 거실로 나가니 연주가 가장 아끼던 인형이 쓰레기통에 있었다. 난 곧장 새엄마에게 따지니 새엄마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냄새나서 버렸다고. 냄새나면 빨면 되는데. 새엄마는 확실히 연주를 싫어하는 게 분명했다. 새엄마는 노골적으로 연주를 무시하고 괴롭혔다. 연주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았고 연주의 물건을 하나 둘씩 버리기까지 했다. 오빠의 나는 도저히 이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아빠에게 따졌다. 아빠도 안다면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거란 생각이었다. 허나 그 생각은 나만의 착각이었다. 이 녀석이 아빠도 알아야 된다고요. 저 여자가 얼마나 연주를 못살게 구는데. 아니 이놈아, 엄마한테 저 여자라니. 아빠는 내게 뺨을 때리며 역정을 냈고
연주는 겁에 질린 채 지켜보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는 그녀에게 홀리기라도 했는지 우는 연주를 뒤로 하고는 그녀에게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하고만 했었다. 난 울고 있는 연주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왔다. 연주는 자신 때문에 혼이 난 내게 미안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나를 바라봤다. 연주야, 오빠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했을까? 새엄마는 그날 이후로 연주뿐만 아니라 나까지 괴롭혀댔다. 매일 밤마다 이상한 약을 먹이려 하고 내가 조금만 대들거나 하면 손과 발을 묶어 결박했다. 더는 이 집에서 살 수가 없다. 결국 난 연주와 이 집에서 도망가기로 했다. 연주와 나는 새벽을 틈타 집을 나왔고 목적지도 없이 막연히 걸었다. 몸이 약한 연주가 지칠 때면 연주를 등에 업고 발길 닿는 대로 계속 걸었다. 그러다 얼마나 걸었을까? 점점 해가 떠오르고 있고 전철역이 보였다. 큰 길 따라 걷길 잘한 것 같다. 오빠, 나 배고파. 그러고 보니 오래 걸어서 그런지 아침 먹을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배고픔이 느껴졌다. 당장에 가지고 있는 식빵을 연주랑 나눠 먹고 역 앞에 벤치에 걸터 앉았다. 막상 집을 나오긴 했지만 당장 연주랑 나랑은 갈 곳이 없었다. 너무 생각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너네 집 나왔니? 누군가 말을 걸어 쳐다보니 선한 인상의 아저씨가 서 있었다. 그 모습에 연주는 내 등 뒤로 숨어들었고 나는 경계심의 눈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아저씨는 너희같이 집 나오고 오갈 데 없는 아이들 데려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을 믿을 만큼 멍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공짜가 어딨어요. 요 녀석 똑똑하구나. 그래, 그렇지. 아저씨도 공짜로 먹여주는 건 아니고 내 일을 도와주는 조건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야. 무슨 일요? 저기 저 도로 건너편에 주유소 보이지? 저기가 아저씨네 주유소야. 저기서 오는 차도 닦고 청소도 하고. 어때? 이 아저씨 말을 다 믿을 순 없다. 하지만 지금 당장 오갈 데가 없는 우리에겐 솔깃한 제안이었다. 만약 거짓말이라면 또 도망가면 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요 녀석, 보기보다 싹싹하구만. 춥지? 들어가자. 아저씨를 따라간 곳은 주유소 뒤편에 있는 창고였다. 창고로 여니 쾌쾌한 냄새가 났다. 연주는 살짝 불안했는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옷을 꼭 잡았다. 여기가 너희가 이제부터 지낼 곳이야. 창고라 좀 그렇긴 해도 지내는 데는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한 아저씨는 연주를 힐끗 보더니 연주에게 다가가 귓볼을 만지며 침을 삼켰다. 연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내 뒤로 숨었다. 아저씨는 그런 연주를 보고 피식 웃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아침밥 안 먹었지? 먹을 게 좀 있으려나? 추우니까
일단 들어가 있어.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창고로 들어가자 창고 문이 닫히며 자물쇠로 잠그는 듯한 소리가 났다.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열어줘요. 금방 올 테니까 거기 얌전히 있어. 문을 아무리 세차게 두드려도 내 손만 아플 뿐이었다. 그 순간 창고 안쪽에서 연주와 내가 아닌 어떠한 인기척이 났다. 거기 누구 있어요? 다가간 그곳에 나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남자아이들 몇몇이 구석에 저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사람이 들어왔다는데 신기할 법하기도 한데 남자애들은 그저 심드렁한 눈빛으로 말없이 우리를 쳐다볼 뿐이었다. 저기 너희들은 어떻게 여기 왔어? 내 물음이 살짝 웃겼는지 한 아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몰라서 묻는 거야? 넌 어떻게 왔는데? 똑같지 뭐. 여기 생활은 어때? 괜찮아? 넌 괜찮아 보이냐? 사장이라 새끼가 하루에 한 끼만 줘도 감사히 산다. 아, 근데 왜 니들뿐이야? 다른 여자애들은 없어? 여자애들? 나 오기 전에 몇몇 있다고 듣긴 했는데 뭐 결국 다 팔려갔겠지. 팔려간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이 새끼 진짜 멍청한 거냐? 팔려나간다고 말 그대로. 말을 끝마친 아이는 자리를 정리하더니 그대로 눕고 잠을 청했다.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됐다. 빠르게 도망가야 된다. 창고를 아무리 둘러봐도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연주를 위해서라도 날 위해서라도 여길 꼭 벗어나야만 한다. 창고 한편에 있는 책상 위에 공구함이 눈에 보였다. 정신 나간 사람 마냥 공구함을 뒤지니 건전지로 사용한 듯한 전기톱이 보였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작동이 되어야만 한다. 다행스럽게 전기톱은 작동된다. 연주를 뒤에 세워놓고 아저씨가 올 때를 기다렸다. 아저씨가 문을 여는 순간 그때를 노려야만 한다. 문 밖에서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손에선 땀이 나고 다리가 떨렸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기다렸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잠을 청하던 남자애들이 갑자기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내가 전기톱을 들고 있어 그런지 쉽게 다가오지 못했다. 문 밖의 발소리는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신을 차렸을 땐 온몸이 묶인 채 하얀 방 침대에 묶여 있었다. 내 옆에선 연주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연주야, 어떻게 된 거야? 연주야, 괜찮아? 연주는 고개를 살며시 끄덕이고는 날 걱정스레 쳐다봤다. 난 괜찮아. 근데 여긴 어디야? 연주는 다시금 고개를 저었다. 지금 어딘가에 갇힌 것이 분명하다. 이대로 묶여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다시 도망쳐야만 한다. 특수유리 뒤편은 그런 연차를 쳐다보는 연철의 부모님과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로 보이는 사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죠? 연철의 부모님이 먼저 입을 뗐다. 가출하고 난 뒤 주유소로 갔나 봅니다. 그 주유소에 갇혀있던 아이들과 자신을 가둔 사장을 전기톱으로 죽였고요. 주유소에 온 사람에게 신고돼서 경찰이 출동했을 땐 이미 기절해 있는 걸 병원으로 후송했고요. 그런데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된 건지 연철의 아빠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지혜미가 동생과 같이 자살을 했습니다. 평소에 동생을 그렇게 아끼더니 그 후부터 마치 동생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흰 저 지경일 줄은 결코 몰랐습니다. 지금 연철군은 이중인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인격 안에 동생의 인격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격투를 마치 두 사람인 것 마냥 행동하는 것은 일반적인 특징이긴 한데 연철군 같은 경우는 좀 드문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동생과 대화하는 정도의 가벼운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동생에게 위해가 가한다고 느끼면 연철군의 인격이 급격히 공격적으로 변하니까요. 고칠 수 있을까요? 확답드리기 힘듭니다. 연철군의 인격만이 문제가 아니라 동생의 인격 또한 지나치게 망상적이라서 현재는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연철은 여전히 우는 자신을 달래고 있었다. 연주야, 울지마. 오빠가 지켜줄게. 나는 널 용서한다. 오랜 시간 날 무시하고 깔보던 너를 용서한다. 학생 시절부터 시작된 너와 나의 악연. 절대 잊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을 정도로 원한을 깊었다 생각했지만 한심하다는 듯 날 내려다보던 너의 두 눈은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으니 이젠 널 용서한다. 너를 용서한다. 나에게 심한 말을 하며 욕을 퍼부었던 너를 용서한다. 네 입에서 나온 말들은 비수가 돼 내 심장을 난도질했지만 너의 그 혓바닥 역시 지금은 갈갈이 찢겨 바람 소리만 날 뿐이니 이제 용서할 수 있다. 너를 용서한다. 내 돈을 뺏고 내 물건들을 뺏어간 너를 용서한다. 그것 때문에 늘 배고프고 궁핍하게 살았지만 내 것으로 개걸스를 먹을 것 채워넣었던 그 배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렸으니 이제는 용서할 마음이 생겼다. 용서한다. 너를. 내게 휘두른 폭력을 전부 용서한다. 서럽고 고통스러워 눈물이 마를 날 없었지만 날 아프게 하던 너의 팔과 다리가 전부 뭉그러져 뼈가 사방으로 튀어나오고 살점이 터져 나갔으니 아주 기쁜 마음으로 널 용서하겠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내 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것마저 용서한다. 나의 어머니를 욕하고
아버지를 비웃으며 우리 가족을 욕했지만 너의 부모님이 지금의 네 꼴을 보며 오열하는 모습에 내 마음이 풀렸으니 이것마저 용서해 줄 수 있다. 너를 용서한다. 내 인생을 쓰디쓴 지옥으로 만든 너지만 이젠 널 용서한다. 내 자존감을 짓밟고 내 마음을 무참히 부숴버린 너지만 이젠 널 용서한다. 아니, 용서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너에게 전하고 싶다. 너에게 감사한다. 네가 오토바이를 타다 빗길에 미끄러지고 아스팔트에 갈려나가 끔찍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끝내 살아나줌에 감사한다. 그러고 굴러서 만신창이가 되어 차라리 죽었으면 하고 바랬음에도 끝내 살아났음에 감사한다. 너의 부모님이 오열하는 꼴을 바로 옆에서 봐야 하겠지만 살아줘서 감사한다. 이젠 너가 반송장이 되어 곧 숨이 멎을 테지만 처절하게 목숨을 연명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줬으니 감사한다. 내가 눈앞에서 온갖 모욕을 주며 널 비웃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욕설을 퍼부을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살아남아줘서 감사한다. 너를 용서하고 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했으니 그간에 쌓여있던 나쁜 감정은 모두 정리하고 진심으로 널 대할 수 있다. 그러니 이젠 매일같이 찾아와서 너의 모습을 봐줄 생각이다. 너의 부모님이 내 손을 맞잡고 고맙다고 눈물을 보이시는 걸 속으로 비웃어 보일 거고 네가 죽지 못해 버러지같이 하루하루 버텨내는 걸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겠다. 이런다고 해서 그간 고통받았던 내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내 마음은 한없이 행복하고 황홀하니 그걸로 만족한다. 그러니 제발 오래오래 연명해 주었으면 한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너에게 흥미가 떨어지면 너의 병실의 발길을 완전히 끊은 다음 널 완전히 잊고 이젠 제대로 된 내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다가 마침내 너의 부고 소식이 들려오면 그땐 또다시 기쁜 마음으로 축배를 들어주겠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너가 지옥에 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너에게 진심을 담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넌 내게 비참한 삶을 주었지만 지금은 너를 용서한다. 엄마가 죽었다. 내 방에 먹을 걸 넣어주지 않은 게 딱 이틀 전부터였으니 아마 이틀 전에 죽었을 것이다. 핸드폰 메시지를 아무리 보내도 답도 없고 조용하길래 반년 만에 용기 내서 방 밖으로 나와봤더니 내 눈에 보인 건 주방에 쓰러져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다. 심장마비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죽었다는 사실만은 변함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어둡고 안락한 방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 들어 한동안 가만히 누워있다가 더 이상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부엌에 나와서는 냉장고를 뒤적였다. 익히지도 않은 소세지를 3개쯤 해치우고 나서야 슬슬 포만감이 찾아와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일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아빠한테 연락하는 건 안 그래도 자식 농사 망했네.
방 밖에 나오지도 않는 쓰레기 새끼를 낳았네 하며 난리를 치는 인간이었다. 엄마가 죽을 동안 넌 뭘 했냐며 노발대발할 게 뻔했으니 연락하고 싶진 않았다. 비슷한 이유로 경찰이나 119에 연락하는 것도 별로 내키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하는 것도 싫고 누가 이 집으로 오는 것도 싫다. 그렇다고 딱히 떠오르는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우선 엄마를 끌어다 엄마 방 침대에 눕혔다. 엄마는 그리 무겁지도 않았지만 오랜만에 몸을 움직였더니 금방 기력이 빠져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오늘은 일단 방으로 돌아가 한숨 자고 내일 생각해 보기로 했다. 다음날 일어나서 부엌을 뒤져본 뒤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식탁에 있던 엄마 핸드폰을 주워들었다. 내가 보낸 수십 통의 메시지들 사이로 아빠가 보낸 메시지가 보였다. 생활비 입금했어. 이달엔 조금 더 넣었으니까 아꼈어. 그걸 보자마자 곧장 엄마의 지갑을 찾아 카드를 꺼내었다. 돈이 들어있는 카드. 언제나처럼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 꽤 뻔했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생기자 모든 게 해결된 기분이었다. 우선은 배부터 채우기로 하고 내 휴대폰에 배달 어플을 깔았다. 어렵지 않게 카드를 등록한 뒤 신중하게 메뉴를 고르기 시작했다. 순살 치킨과 피자, 토핑도 알차게 추가하고 콜라는 제일 큰 걸로 주문했다. 현관 앞에 놔두고 가라는 요청사항도 있지 않았다. 음식을 집어오려 현관문을 여는 데는 조금의 용기가 필요했지만 다행히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었다. 식탁 가득 배달 음식을 펼쳐놓고 잠시 그 황홀한 모습을 감상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있을 때 엄마가 삼시세끼 문 앞에 차려놓던 밥을 먹을 때는 꿈도 못 꾸던 푸짐한 식탁이다. 그간 굶주린 걸 보답이라도 받듯 행복하게 배를 채워갈 수 있었다. 좋은 느낌이었다. 사람이 무섭고 세상이 무서워 방 안에 숨은 이유. 이렇게 좋은 기분은 처음이었다. 걱정한 것과는 달리 일이 쉽게 풀렸다 생각하며 남은 음식을 대충 한 켠에 치워두고는 방으로 들어가 만족스럽게 잠을 청했다. 내일은 뭘 먹으면 좋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3일이) 지났다. 돈 걱정은 없었고 잔소리할 사람, 눈치 볼 사람도 없지만 조금 걸리는 게 있었다. 열심히 울려대는 엄마의 휴대폰. 발신자는 아빠였다. 어제부터 1시간에 한 번꼴로 전화가 오는 통에 신경 쓰여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한동안 눌리던 전화가 끊어지자 이번엔 메시지가 들어왔다. 어제부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사람이 전화를 하면 제깍제깍 받아야지. 할 얘기 있으니까 이거 보는 대로 전화해. 난 엄마의 휴대폰을 모음으로 바꿔놓고 식탁에 내려놓았다. 이젠 시끄럽게 울려대질 않을 테니 신경 덜 쓰이겠지. 이제 짜증나는 걸 치워버렸으니 오늘은 하고 싶었던 게임을 사기로 결정했다. 거기에 비싼 음식도 호화스럽게 시켜 먹을 생각이었다. 며칠이 더 지났다. 엄마 방에서 안 좋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큰맘 먹고 뭔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불이란 이불은 전부 꺼내서 엄마를 완전히 덮어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창고에 있던 커다란 비닐까지 꼼꼼히 덮어주자 그나마 괜찮아진 것 같았다. 고급진 향초 같은 걸 식탁에 켜놓으면 좋을 테니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구매하기로 했다. 향초, 탈취제, 편히 입을 추리닝도 몇 개 주문하고 간식이랑 헤드폰도 사면 좋을 것 같았다. 장바구니를 채워갈 때마다 말 못할 쾌감에 몸이 떨렸다. 하지만 양껏 채워놓고 결제 버튼을 누르자마자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취소되었다. 난 짜증을 내며 그나마 필요 없어 보이는 걸 몇 개 빼자 다행히 결제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는 곤란했다. 한동안 잊고 있던 엄마 핸드폰을 집어들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함께 장문의 메시지가 수두룩하게 와 있었다. 지금 남편 알기를 뭘로 하는 거야? 난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야? 전화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당신이 날 이따위로 무시하니까 자식 새끼까지 그 모양이지.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몇 개 대충 훑어보고는 답장을 해줬다. 돈 좀 더 보내줘. 이후 칼같이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냥 돈이나 붙여주면 좋을 텐데 굳이 전화까지? 짜증이 나서 거실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힘껏 던져버렸다. 먹다 버린 배달 음식과 쓰레기들 사이에 처박혀서는 어색하게 웃고 있는 꼴을 보니 그나마 마음이 풀렸다.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틈날 때마다 10,000원 단위로 주문을 해봐도 여전히 잔액 부족이다. 며칠 정도는 과자랑 간식으로 배를 채울 수 있으니 괜찮지만 문제는 어제부터 미친 듯이 족발이 땡긴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보기로 하고는 엄마 휴대폰을 들었다. 부재중은 고작 3개뿐이었지만 메시지는 수십 개가 와 있었다. 지금 사람 말려 죽이려고 그래? 내가 많은 거 바랬어? 타지에서 고생하는 남편 전화 받는 게 그렇게 싫어? 전화도 안 받고 탑정도 안 하다가 기껏 탄다는 소리가 그따위 돈 타령이야? 여기까지만 읽고 다시금 답장을 보냈다. 돈이 없어서 굶고 있어. 돈 좀 보내줘. 잠시 후 몇 번의 실패 끝에 결제에 성공했다. 돈이 들어왔다. 난 포효하듯 기쁨의 비명을 지르고 다시금 쇼핑을 시작했다. 얼마간 돈이 없어 고생했으니 나에게 주는 상으로 아주 거창하고 만족스럽게 돈을 쓸 생각이었다. 이후 몇 주 동안 돈 걱정 없이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었다. 이번엔 돈을 제법 많이 보내준 모양이었다. 그 덕에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하루 종일 게임하다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시켜 먹는 것이 전부였다. 씻어라. 밖으로 나와라. 청소 좀 해라.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이따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정말 살맛이 났다. 안 좋은 냄새가 거실까지 퍼지기 시작했지만 이젠 그럭저럭 적응도 된 상태였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쓰레기들을 피해서 주방으로 나왔다. 어제 먹던 치킨이 반 이상 남아 있었지만 식은 걸 먹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거실로 던져버리고는 새로 피자를 시켰다. 유튜브를 보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던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내게 전화를 걸 사람은 없으니 이상한 스팸 전화일 게 분명했다. 받지 않고 넘겨버린 뒤 다시금 영상에 집중했지만 날 귀찮게 하려 작정했는지 이번엔 메시지가 화면을 가렸다. 그래서 연락드립니다. 해외 거주 중이신 가족분이 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으나 가족분들께 연락이 닿지 않아. 역시나 스팸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차단을 해버리고 나서야 평화가 찾아왔다. 크게 숨을 들이키며 새삼 주변을 둘러보았다. 따뜻한 집에 시르소리하는 사람 하나 없고 먹고 싶은 건 언제든 먹을 수 있다. 싫은 건 안 하고 원하는 건 다 한다. 꿈만 같은 공간. 나도 모르는 사이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확신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지금 천국에 있다.